R&E 사전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맡은 한국교원대학교 생물교육과 김원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워요. 어, 오늘 이 시간 동안에는 그 학생 주도적 생명과학 분야 R&E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R&E 연구 주제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연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연구를 하면서 교육을 한다는 이 R&E라는 이 긍정적인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본인에게, 연구자 본인이 되겠죠. 연구자 본인에게 적합한 R&E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말은 참 쉬운데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떠한 연구를 어, 뭐 수행을 하게 될지 그 주제 선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R&A 연구 활동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하다 보면 주제를 어떻게 선정할지를 조금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학 관련된 생명과학을 포함하는 모든 과학 탐구 그리고 이러한 연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적인 과정이 있죠. 가장 먼저 현상을 관찰을 하고 관찰된 현상 중에서 궁금증이나 호기심 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 자신만의 어떤 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그리고 그 가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실험을 설계를 하고 실제로 해당 실험을 수행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서 가설이 맞아떨어지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결과 및 해석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어, 부합된 가설들을 모아서 일반화를 시키는 어, 이 일반적인 공통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들을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보고서나 또는 논문 형태로 만들어서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연구 활동의 어, 이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활동들이 사실 비슷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작 부분이죠. 처음 시작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R&E 연구활동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이 첫 시작 부분은 결국에는 현상 관찰 그리고 가설 설정 부분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구 주제는 현상은 우리가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될 테고 결국에는 어떠한 가설을 세울 것이냐. 내가 세운 가설이 다른 연구자들에게서는 다른 연구자들이 이미 어, 이 실험으로 증명했던 또는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된 가설이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만의 독창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들도 어렵고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명과학 R&E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어떤 연구를 수행할지 그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만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많은 실제 연구자들이 어, 어떤 연구를 내가 당장 또는 이 향후에 수행을 하는 것이 뭐 필요한지 또는 뭐 내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이 다른 연구자들은 과연 수행하지 않았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기껏 실험 열심히 했는데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연구 결과까지 냈는데 다른 연구자가 이미 수행한 연구라면 그 독창성과 그리고 그 연구는 어떤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 새로운 연구 주제를 탐구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수행하였던 연구 주제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행했던 연구 주제를 파악을 하고 해당되는 연구 주제들과 유사한 또는 이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살짝 차이가 나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연구 내용으로 수행하는 경우들도 제법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뭐 예를 들자면 A라는 유전자가 뭐 암에서 어 이 특수하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지표 유전자다. 그럼 이 A라는 유전자가 암에서만 관련을 보일 것이냐, 혹시 심장병이나 또는 뇌질환에는 관련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파생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A라는 유전자가 이 뇌종양에서 어떤 이 지표, 생체 지표로 어, 여겨지는 기능성을 나타내는 유전자라고 한다면 폐암에서는 또는 뭐 간암에서는 위암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연구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 깊은 주제들은 뭐 일반적인 그 생의학 파트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인 입장에서 그리고 고등학생이 주도하는 R&D 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존에 연구를 해 봤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즉 연구를 새로이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수밖에 없고 본인들은 선행 연구를 했던 연구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연구 주제를 탐구하는 어떤 이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는 굉장히 어려운 활동이 될 수가 있고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 부분에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취지에서 이 RNA 이 연구를 도와주는 어 이 영재진흥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전 OT 자료까지 제공을 함으로써 도와주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과학 분야의 이 R&D 연구를 위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다뤄봅시다. 기본적으로 당연하겠지만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서적 그 지식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각종 이 온라인 매체들 뉴스나 이런 매체들에서 다양한 과학 관련된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 생명과학 분야의 배경 지식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경험 그리고 관찰 이런 것들 어디 뭐 식물원을 갔는데 동물원을 갔는데 거기서 본 식물들은 내가 관찰했던 식물들과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그리고 특징이 차이가 나더라.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하고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고 뉴스나 다른 매체에서 영상 매체에서도 배우지 않았던 또는 경험하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들을 즉 여러분들 개개인이 스스로 공부하여 이해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배경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논문 탐구 활동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논문 탐구 활동은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과학하는 연구자들은 어 논문 탐구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그 연구 주제를 또는 이 어떠한 이 지금 연구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최신의 어떤 이 지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범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잘 모르는 내용 또는 알려지지 않은 현상 이 모든 것들을 R&D 주제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어 다시 말해서 잘 모르는 내용이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지식이 되겠죠. 이러한 지식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세계적인 연구자들 또한 이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에 있는 그런 주제들을 고등학생 수준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물론 불가능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좁혀 나갈 필요가 있겠죠. 연구 수행이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리고 제한된 기간 내에서 연구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주제를 좁혀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고려하지 않고 또는 간과하기 쉬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이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죠. 연구 기간 여러분들이 1년, 2년
어떤 연구는 주제가 굉장히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한 수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백신 개발 또는 뭐 약물 개발, 전통적인 약물 개발 방식과 관련된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이를 고등학생 수준에서 R&D 주제로 삼았다가는 졸업 못 졸업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막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 기간을 산정하는 것 필요합니다. 연구 기간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를 연구에 관련된 주제를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수행을 하고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마지막 결론을 도출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제 기간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로 소요되는 그 실험 수행 기간은 훨씬 짧을 수 있다. 이를 꼭 생각을 해서 연구 주제를 삼아야 할 겁니다. 실험 설계가 가능해야 할 겁니다. 내가 세운 연구 주제가 어 현존하는 실험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라면 문제가 아주 커지겠죠. 그리고 이 실험 설계 가능성에는 또 활용 가능한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죠. 다만 활용 가능한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장비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연구자의 실험 이해도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실험 수행 역량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연구비죠. 연구 비용, 예산. 예. 예산 한도 내에서 연구를 수행을 해야 할 겁니다. 연구자들도 연구비에서 자유로운 수가 없습니다. 개인 사비를 뭐 어 이 운영할 수 있는 연구비가 많다면 뭐 물론 더없이 좋겠지만 보통은 제한된 연구 비용 내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R&E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 어떤 결과물을 반드시 세계 다른 인류를 위해서 뭐 연구 결과물을 도출해야 된다. 이런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되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 연구라는 것이 무엇이고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연구를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을 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예비 연구자가 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여러분들의 어떤 부담감이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상에서 만약에 어 어 잘 마무리가 되어서 주제가 설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 이후 연구 방향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의 마무리가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연구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이 가능하죠. 보통 최종 보고서 또는 최종 논문 작성이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서론에 포함될 내용, 본론에 포함될 내용, 결론에 포함될 내용 어 서론에는 배경 지식 정도가 될 것이고 선행 연구 사례나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R&E 활동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실험 수행 활동은 본론에 포함이 되겠죠. 본론에서도 실험 방법 소개는 결국에는 글로 쓰는 부분이 될 것이고 실험 수행 그리고 실험 결과 이 부분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그 실험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론에서는 뭐 논문 결과를 해석을 하고 논의 또는 재현까지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파악을 하면 서론에서 해야 할 일, 본론에서 다루어지고 소요되는 어떤 이 양과 시간 소요 그리고 결론도 마찬가지요.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면 어떤 실험들을 내가 몇 번을 수행할 수가 있겠고 실험 기간은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는 것이 감이 좀 올 겁니다.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이 실험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연구 기간, 비용 추정이 가능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연구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결국에는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고등학생 특히 1학년들 입장에서는 이 또한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역시 선행 연구, 선행 논문들 또는 선행해서 발표되었던 많은 RNA 연구 자료집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한 자료집들이 굉장히 잘 쓰여진 것들도 있고 조금 그렇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을 텐데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 읽어보는 것이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쪽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아무래도 그게 가장 중요하게 될 테니까요. 교육 과정상의 교과서 중심 지식 그리고 사회 현상 자연 관찰 경험들 앞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 내가 관심 있는 교과서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들 내용들 중에 특별히 관심 가지는 분야 또는 뭐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유전 현상이 궁금해. 근데 유전 현상도 종류가 다양하죠. 뭐 맨델의 유전 법칙, 식물 완두 교배, 완두 교배가 이렇게 났다면 다른 콩들의 교배는 어떨까? 강낭콩이나 이런 것들.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뭐 복대립 유전자 ABO식 혈액형, 복대립 유전자가 ABO식 혈액형 말고는 더 없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같은 유전이라는 이름 속에 대단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 현상 그 자체, DNA 복제나 또는 RNA 전사나 단백질 번역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궁금증이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다른 분야, 세부 분야가 각각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러한 것들 어, 각자가 관심 가지는 부분들의 키워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키워드를 표현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논문 검색은 요즘 검색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러한 논문 검색 사이트는 잘 모르는 학생들은 이 정도는 지도 교사나 지도 교수님들이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논문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논문을 검색을 하고 그 논문 페이퍼를 읽음으로써 이 초반 기본 지식 공부에 도움이 아주 될,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호기심,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그 부분들, 포인트들이 거창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간단해도 괜찮고 아주 사소한 거에도 좋습니다. 그 사소한 부분에 궁금증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부터가 연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NA 연구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 주제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 뭐 지도교사나 지도교수들이 제안을 하는 그런 주제를 수행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 가지지 않던 분야일 가능성도 제법 있죠. 그러다 보면 이 배우는 입장에서 효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하면 효과가 별로 없죠. 물론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또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본인한테 맞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완전히 배제를 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더 재미를 붙이고 자신의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서 원동력이 또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명과학 여러 분야 중에 관심 분야를 파악하는 것이 결국에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로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아주 크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같은 해양 생물 관련된 연구이지만 이 어떠한 연구팀에서는 해조류의 중금속 흡착 효과를 어떠한 연구팀에서는 굴의 먹이원 파악을 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은 2020년 RNA 연구 수행한 직접적인 사례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2020년 RNA 수행 과제 중에 가공 방식에 따른 해조류의 중금속 흡착 능력 비교 및 적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팀이 있었고요. 그리고 양식 생물 굴의 위 내용물 분석을 이용한 먹이원 파악 이러한 연구를 수행한 팀들도 있었습니다. 이 둘은 각각 같은 해양 생물 관련 연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세부 주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리고 큰 범주에서 작은 범주로 좁혀 나가는 것이 조금 편리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범주로 아니면 아예 큰 범주만 해서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뭐 이 주변 지역 생태계 조사를 나는 하겠다. 그럼 뭐 식물을 연구할 것인지 미생물을 연구할 것인지
미생물의 연구라면 토양성 미생물을 연구할 것인지, 식물과 공생관계에 있는 미생물을 연구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분포를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종을 동정을 해서 어떠한 특징이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 연구 수행 과정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이 2020년 RN이 직접 수행된 과제 중에 한 연구는 쌀껍질 성분인 가바의 체지방 감소 효과 확인, 그리고 감마 리놀렌산의 아토피 개선 효과에 따른 민감성 반응 확인을 통한 쌀의 활용도 확장이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천연 추출물 레스베라트롤이 인간 면역 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털머위의 히알루론산을 통한 관절염 치료, 요 세 연구는 모두 다 식물, 그리고 식물의 추출물, 그리고 그 추출물의 생리적 활성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를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뭐 양리 활성 연구의 분야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어, 한 팀은 쌀껍질에 있는 성분에 관심을 가진 것이고, 또 다른 팀은 천연 추출물, 식물에 있는 2차 대사 산물 중에 하나인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분자의 이 활성 연구, 그리고 털머위라고 하는 식물의 추출물, 히알루론산, 이들에 관한 연구들. 어, 각각, 그리고 생리 활성에 미치는 그 영향력, 기능성에서도 차이가 좀 나죠. 한 팀은 지질, 한 팀은 면역, 한 팀은 염증 반응. 면역과 염증 반응은 약간 유사한 공통 카테고리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큰 범주에서 작은 범주로 어떻게 확장이 되어 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의 독창성, 그리고 타 연구 주제와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연구 주제로 삼기 위해서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연구와는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다르거나 또는 발전적인 부분이나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선행 연구에 대한 파악이 사실 아주 필수적입니다. 내관 연구들이 이미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 수행이 되었다면 난 이 연구를 수행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이 논문 탐구 활동이 충분하지 않으면 선행 연구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연구 수행하는 과정상에 논문이 파악이 되거나 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분명히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생기고 해결해야 될 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트러블 슈팅이라고 부르는데, 이 트러블 슈팅을 하는 과정상에서 다른 연구 논문을 읽게 되고, 그 논문이 내 거와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 방해성이, 또는 심지어는 큰 주제를 바꿔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논문 탐구 활동이 많다고 해서 연구 주제 선정이 쉬워진다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어, 네, 적절히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선행 연구를 잘 파악을 하면 내 연구가 선행 연구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차별성을, 그리고 나만의 연구의 독창성을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선행 연구 탐구를 위한 이 논문 탐구 활동을 하다 보면, 선행 연구라고 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큰 틀, 또는 어, 이 거의 완성 단계에서의 연구 주제 선정된 주제와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연구들일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선행 연구에서 활용됐던 실험 기법이나 장비, 그리고 연구 진행 흐름은 그대로 내 연구에 적용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수행하는 그 자체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풍부할수록 다양한 주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선행 연구에 대한 정보가 풍부할수록 독창적인 연구를 설계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실생활 적용 연구로서 이 2020년 R&D 연구 수행 과제 중에 생태계 교란종인 이 영국 갯근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통도 분석,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안 연구가 있었고요. 버려지는 이 세리신 추출물의 이 유아용 습발진 치료제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팀은 생태계 교란종, 한 팀은 버려지는 어떤 세리신 추출물을 각각 어떻게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지, 실생활 적용 연구는 대부분 독창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어, 그러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연구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학제간 융합 연구 또한 독창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질병 관련 기계학습 모델 개발을 한 이 당뇨병 연구원 SNP를 통한 당뇨병 예측 기계학습 모델 개발 이런 연구들은 우리 요즘 이야기하는 이 머신러닝 그리고 생물 쪽에서도 질병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합쳐진 학제간 융합형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학제간 융합 연구와 실생활 적용 연구는 굉장히 어, 이 어려운 연구 주제 중의 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행하기에는.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연구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주제가 잡혔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각 연구 세부 목표를 설정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 목표가 뚜렷할수록 내가 무슨 실험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연구 가설이 설정이 될 것이고 진행도 원활하게 수행이 될 겁니다. 항산화 물질 탐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항산화 물질은 어떠한 종류를 다룰 것이냐? 항산화 물질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유명한 항산화 물질들과 구조가 유사한 하지만 항산화 물질로서는 알려지지 않은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후보 물질들이 어떠한 수준의 항산화 활성도가 있는지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세포 실험을 할 것인지, 동물 실험을 할 것인지, 또는 그냥 시험관상에서 물질 반응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포함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활성도 평가 실험 방법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할 것인지, DPPH 방법도 있고, H2DCF-DA 실험 방법도 있고, ABTS, 항산화 요소 활성 분석 등등등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들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할 것인지, 하나만 해도 좋고, 두 개를 해도 좋고, 하지만 실험 방법이 여러 개일수록 훨씬 더 유리한 어떤 결과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관련된 분야의 예시를 좀 살펴보고 싶다면 C엘레강스를 이용한 안군의 활성산소 제거를 위한 항산화 물질 탐구 및 안자극 평가 관련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실험 설계에 있어서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실험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시약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현상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실험 방법을 활용하는 다차원적인 검증일수록 가설 검증에 매우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물체의 종을 동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가 형태학적 동정 방법이 있고 분자 유전학적 동정 방법이 있습니다. 형태학적 동정을 위해서는 현미경들이 필요하겠죠. 때로는 전자현미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생물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각각 필요로 하는 부수적인 실험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죠. 분자 유전학적 동정을 위해서는 DNA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DNA 추출이 필요할 것이고 PCR 방법을 통한 하기 위한 프라이머 제작들도 필요할 것이고 뭐 원심 분리기나 전경동 기기 등등 이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할 겁니다. 뭐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그 항산화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특히 식물 추출물에서 내가 뭐 잘 모르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 항산화 실험을 하고자 한다. 그럼 식물로부터 물질을 어떻게 추출할 것이냐, 증류수를 이용할 것인지, 유기용매를 이용할 것인지 등등등 다양한 이 둘 말고도 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항산화 실험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실험 방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차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실험 설계와 실험 수행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실험 결과가 그리고 실험 결과가 정상적인 결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실험을 해서 얻은 이 결과가 올바른 결과인지 잘못된 결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대조군이나 이런 것들도 어, 필수적으로 포함이 돼야 할 것이고 같은 이 현상을 보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하는데 고등학생들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이 RNA 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는 연구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들도 제법 보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이죠. 뭐 예를 들자면 특히 뭐 발굴한 시료들의 효과를 검증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천연물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새로운 항산화 물질로 내가 검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가설이 되겠죠. 이 천연물의 항산화 효과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항산화 물질들 뭐 대조군이 되길 텐데 예를 들자면 비타민 C 같은 이들이 가지는 항산화 효과보다 뛰어나야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겁니다. 물론 하게 될 경우에는 의미가 뭐 없냐 그렇진 않은데 우리가 실생활 적용과 관련되어서라면 효과가 뛰어난 것이 보다 바람직한 어떤 방향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용하는 시료들의 농도 설정들도 중요합니다. 시료라 하면 뭐 천연물들도 시료겠지만 그 외에도 모든 실험에 포함되는 시약들, 모든 약물들은 특히 독성 농도가 있기 때문에 천연물 이야기가 지금 나왔고 그리고 뭐 약물 활성도 측정 같은 것들 뭐할 때는 또는 실험에 사용될 대조군으로서 활성제나 억제제를 활용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 실험을 설계를 할 때는 보통 활성 및 억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최소한의 농도를 찾아서 실험에 적용을 해야 할 겁니다. 뭐 어떤 인산화 요소 억제제를 1 마이크로몰, 5 마이크로몰, 10 마이크로몰 농도로 실험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근데 결과로 보니까 억제 효과가 모든 농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럼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낮은 농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요되는 예산, 기간. 연구를 처음 계획하는 경우에는 소요 예산과 기간 산정을 사실 놓치기가 쉽습니다. 에, 숙련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고려를 잘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도교사나 지도교수의 도움이 꼭 포함되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 실험을 수행할 때에는 반복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통계 처리를 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연구 기간을 산정할 때 이 반복 실험 횟수 또는 어, 이 고려를 꼭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몇 종류의 실험을 할 것인지, 각 실험에 필요한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실험을 실패했을 때 보충할 수 있는,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두는 것이 조금 원활하게 연구 수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이죠. 전체 연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이 제한된 기간 내 연구가 마무리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기간에는 실험 결과 해석 시간, 논문 작성 시간 또는 보고서 작성 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 일과 시간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문 연구자들은 하루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에 모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들은 그럴 수가 없죠. 학교 정규 교육과정 수업 시간이 될 건데 이런 시간은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실험 설계, 즉 연구 주제가 결정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이 R&E 연구 주제가 수준이 굉장히 깊고 심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제를 선정하든지 간에 해당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규 과정, 교육 과정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 R&E 활동을 하는 목적임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연구의 시작은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와 이를 답습하는 것부터라고 볼 수가 있죠. 관심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탐구하는 습관을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선행 연구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좋은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동향 그리고 배경을 가장 최신으로 알려주는 것이 사실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문들을 많이 읽어보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상으로 이 R&A 그 사전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 내용을 마치겠는데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 R&A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